하륜은요 수도 개경에서 한참 떨어진 경상도 진주 출신이었습니다. 아, 진주. 진짜 끝이죠.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진주에서 하륜 집안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시험 보려고 하는 거면 꽤 괜찮은 집안이었을 네. 것 같아요. 양반? 뭐 그렇다고 해서 명문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네,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문과에 급제한 게 하륜의 고조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륜 집안은 그래서 출세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먼 한미한 가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집안에서 자란 하륜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시험 봐서 붙었다는 게 너무 먼 얘기다 보니까 아 이번엔 좀 내가 좀 집을 다시 좀 세워야겠다. 그렇죠. 집안 어른들과는 다르게 나는 중앙 정계 진출해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뜨거운 열망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 첫 번째 관문이 과거였으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막 답을 열심히 적었을 그 하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게 시험지를 제출하고 얼마 후 급제자가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결과는 네. 급제합니다. 오. 네. 이제 하죠. 와. 야. 하륜이 그토록 원했던 문과에 급제를 한 겁니다. 아. 자, 그리고요. 이 과거 급제 후에 하륜은요. 큰 꿈에 불씨를 지필 결정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 자, 그 특별한 인연을요. 당시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좌주문생. 좌주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시험을 주관한 시험관을 뜻하고요. 여기서 문생은 바로 그 시험에 합격한 합격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시험관과 급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이 좌주문생은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있던 독특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이게 왜 독특했냐면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좌주는요. 관직의 선발, 승진 이런 조정 생활의 전반에서 이 문생을 살펴주고 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좌주를 중심으로 해서 문생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학문적, 정치적 그룹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주 문생은 일종의 고려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연. 네, 맞네. 학연이라고. 네. 자, 그렇다면 하륜의 좌주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하륜의 좌주는 누구였을까? 자, 하륜의 좌주는요, 바로 이인복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임복. 이인복은요, 고려 후기 정계의 핵심이었던 귀족 세력 권문세족 성주 이씨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을 모시던 최측근이기도 했습니다. 엄청 높은 분이에요. 오, 예, 빵빵하죠? 네. 자,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인복의 문생이 된 하륜. 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좌주와 문생도 지금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데 가깝죠. 더 특별한 관계로 이 관계가 묶여지게 됩니다. 자, 어떤 관계지? 아. 보시죠. 이인복이 하륜을 한번 보고 귀하게 여기어 그 아우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좌주인 이인복이 하륜을 보고 특별함을 느껴가지고 자신의 셋째 동생 이인미의 딸과 하륜을 결혼시키도록 주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륜은 이인복의 문생에서 조카 사위가 된 거예요. 오. 자, 대체 이인복은 하륜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까지 주선을 했을까요? 잠재력을 본 거죠. 하륜은요, 평소 온화하고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언행에 무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 신뢰감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인복은요, 이 하륜을 보면서 오, 훗날 큰일 하겠는데? 아마 이런 예감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음.
단숨에 권문세족의 일원이 된 하륜. 자, 그런데 하륜이요 19살에 급제를 하면서 얻은 인연은요 이인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인복과는 다른 결을 가진 또 한 명의 좌주가 있었습니다. 오. 바로 이색. 이색은 당대 최고 유학자로 지금의 대학 총장격인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이색은요 젊은 유생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는데요. 뛰어난 학자인 이색에게 성리학을 배우려는 유생들이 줄을 쫙 이었죠. 이색의 제자들은요 과거를 통해서 활발하게 관직에 진출했고요. 부패한 당시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성된 세력 뭐라고 할까요? 조나단. 신진사대부. 와우, 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에게 이색은 학문적,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대 성리학의 최고봉이자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색, 정치적으로 성공한 이인복, 이런 둘을 동시에 좌주로 둔 문생이 누구다? 하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색, 이인복, 정말 양쪽에 최고의 날개를 달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이인복은 권문세족이죠. 예. 이색은 신진사대부죠. 예. 둘이 안 좋죠. 네네네네. 근데 두 양쪽의 높은 분들이 하륜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인복이 권문세족 출신인데 이인복은 순수하게 정치가라기보다는 학자적인 기반이 굉장히 탄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같이 과거 시험을 주관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륜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하륜은요 바로 이런 스승 이색을 통해서 또 많은 신진사대부와 인연도 맺습니다. 그러니까 좌주를 잘 만난 거예요. 네. 자, 이색의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색의 대표적인 제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고려말. 하륜 인생 최대 특별한 인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훗날 이성계의 오른팔이 되는 정도전과 이방원의 오른팔이 되는 하륜이 한 스승 아래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하륜이 급제할 때쯤 정도전은요 정칠품 관직을 지내고 있었고요. 정계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었던 신진사대부였습니다. 공민왕은요 일처리가 깔끔하고 정치에 밝다면서 이 정도전을 매우 칭찬하곤 했죠. 그렇게 일 잘하고 왕의 신임까지 받는 정도전. 자, 이제 갓 문과에 급제한 하륜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높은 선배죠 정말. 닮고 싶은 선배. 존경스러운. 그렇죠. 고려 말에 만난 20대 신진사대부 청년 하륜과 정도전. 자, 둘은 똑같이 입신 출세의 꿈이 있었고요. 의욕 넘쳤고요. 야망 가득했습니다. 스승 이색의 제자라는 공통 분모 아래 학문과 정치를 논하면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하륜은요 21살이 되던 해 정구품 춘추관 검열에 제수되면서 중앙정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1374년 9월이었죠. 고려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왕이었던 공민왕이 침전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의 왕이 살해당한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이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더 큰 문제가 닥칩니다. 다음 후계자 없어요. 맞습니다. 공민왕의 생전 고려엔 공치적 세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왕으로 누구를 앉힐 것인가 후계 문제로 난리가 났겠죠. 난리 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사람이 나서서 이 혼란을 수습합니다.
이이님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옹립하였다.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당시 10살에 불과한 우왕을 왕으로 앉힌 겁니다. 이이님은요, 공민왕의 책사로 활약하면서 최고 관직인 종 1품 좌시중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 왕의 그죠? 머금가는. 네. 자, 그렇게 고려의 모든 권력이 권문세족이었던 이이님의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와. 자, 그런데요, 이이님의 세상이 된 고려에서 신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륜의 좌주였던 이인복, 첫째고요. 빈칸에 들어갈 이인복의 둘째 동생은 이이님. 그러니까 하륜은 이이님의 조카 사이로 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아. 그럼 저 집안이 지금 거의 장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이님이 득세하는 고려 정계에서 자연스럽게 관직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륜. 하륜. 이이님의 세상에서 하륜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대로 이이님의 눈 밖에 나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때는요, 이이님이 득세하고 있었던 1375년 일이었죠. 이때 원나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이때 사신을 영접하라는 명이 정도전에게 떨어집니다. 이때 정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원 사신의 목을 베든지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거예요. 정도전은요,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이님 세력과는 다르게 원나라에 반대했던 반원파였거든요. 하지만 정권을 장악한 이님 세력은요, 새롭게 성장하는 이 신진 사대부들을 더 견제하려고 했죠. 정도전은 이님 세력에 의해서 결국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륜과 정도전의 처지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였구나. 그렇다면 처지가 달라진 정도전과 하륜, 아하. 이 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 당연히 멀어지죠. 멀어지죠. 도와달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 이때쯤 하륜이 뭘 나서가지고 정도전을 도와줄 처지까지는 또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맞아요. 그 정도의 힘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하륜은요, 존경했던 선배가 고난을 겪는 모습에 씁쓸함만 삼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정도전은 지방을 전전하면서 하륜에게 편지를 썼고요.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옥경으로 돌아가는 임 보내나니 구름 끝에 저 달을 임께 주노라. 달을 보면 행여 서로 생각하세. 하륜이 정도전을 위해 싸워주진 못했지만 대신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었던 거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많이 지났네요. 너무 많이 지났다. 정도전은 그 긴 시간을 비주류로 지내면서 정계 밖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도전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패한 권문세족의 판이 되어버린 고려,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멀리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정도전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함경도로 갑니다. 경도. 그분이 자, 느낌 등장하나요? 오시죠? 와요, 와요, 네. 와요, 와요. 나동현 씨, 정도전이 만났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성계. 이성계를 만나서 한번 엎어봅시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성계. 이때 이성계, 왜구를 물리친 공으로 정말 고려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대 영웅 누구?
이성계. 이성계와 의기투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성계와 손잡고 1년 후 정도전은요 중앙정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권문세족이 정도전의 복귀를 약간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제적 외교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이걸 좀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거든요. 정도전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했던 거예요. 네. 자, 긴 시간을 지나 하륜과 정도전은 이제 중견 정치가로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극적으로 정도전이 다시 중앙정계에서 일하게 됐을 때 38살의 하륜은요 정삼품 밀직제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와, 아까만 해도 지금 그렇죠. 9품이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쭉 올라갔네요. 그렇죠. 상품? 그리고 정도전도 종사품 전교불황이란 중책을 맡고요. 두 사람 다 승승장구합니다. 자, 이 정도전의 복귀에 하루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우리 형 그래도 왔구나. 맞아요. 마음이 진짜 다행이다 이런 마음. 맞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 하륜과 정도전이 마음을 맞춰서 일한 날이 길지가 않아요. 왜요? 1388년 이 순탄하던 하륜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인임이 하루아침에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인임이 아파서 일선에서 잠시 물러난 사이 그 뒤를 이은 이인임 일파들이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겁니다. 그 횡포를 더는 봐줄 수 없었던 우왕이 이인임의 공백을 튼다 결심한 거죠. 갈아치워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우왕의 명을 받고 고려 최고의 장수 이성계와 최영이 부패한 권문세족들과 그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이인임은 신이 목숨 건지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고려의 정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권문세족 숙청,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라는 태풍이 휘몰아친 고려에서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이 있었으니 네. 그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도전 하륜 하륜. 그렇죠, 맞습니다. 하륜과 정도전이었습니다. 바뀌었다. 이제까지 정말 문과급제하고 순탄하게 촉촉촉 올라왔던 사람 하륜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뭐 잘못은 없으니까. 아니 그때 근데- 그래도 같은 파잖아요. 하륜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갑니다. 하륜 역시 단지 이인임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내쳐졌던 겁니다. 뭔가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아, 이게 그래요. 와 그로부터 2개월 후 1388년 5월 유배 중인 하륜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날아듭니다. 위화도 해군 이성계는요 위화도 해군으로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세우면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자, 그런 이성계 옆을 지킨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포상했을 것 같아요. 맞죠. 이제는 뭐 맞아요. 이제 이 정도전은요 이성계의 참모로 활약하면서 위상이 우뚝 서게 됩니다. 하륜은 유배 생활을, 정도전은 권력의 중심에, 하륜과 정도전의 상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유배지에 있던 하륜은요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중앙에서 온 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 어떤 명이었을까요? 필요하니까 복귀해요. 에? 복귀야? 복귀? 설마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예, 사실 기록상 그 이유가 잘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정황을 보면 그 유배가 있었던 이인임이 그 1388년에 유배지에서 사망을 해요. 또 나름대로 이인임이 이제 공을 세운 것도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일종의 면죄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시행됐던 것 같아요. 또 하류는 뭐 특별히 뭐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도 뭐 확인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륜은요 짧은 유배를 마치고 완전히 달라진 고려 조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는요, 고려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 아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개혁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신진 사대부들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전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바로 고려는 그대로 두고 폐단이 있는 정치 제도를 고쳐 나가자라고 하는 온건개혁파, 왕조 자체를 바꿔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자는 급진개혁파, 이렇게 나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류는 그럼 어느 쪽에 섰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나뉠 때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됩니다. 네. 정도전은 어느 쪽이에요? 정도전은 이 급진개혁파겠죠. 하류 입장에서는 그냥 정도전이 갔으면 나도 가야겠다. 왜냐면 정도는 지금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음흠. 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하류는 온건개혁파였습니다. 오, 온 거네. 그러니까 이 선택에는요, 주변 사람의 영향도 커요. 하류를 합격시킨 좌주의자 스승이었던 이색이 온건개혁파에 속했거든요. 그거 거기를 선생님 따라갔군요. 따라갔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색 스승 밑에 하류는 온건개혁파, 정도전은 급진개혁파. 한때 같은 스승 아래서 공부하고 마음을 나누기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져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두 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그때 다시 고려 조정이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390년 고려 무신인 윤희 그리고 윤희 이초라는 인물이 명나라로 건너가서 명나라 황제한테 충격적인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은 고려의 왕과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윤희 이초가 명나라에서 가서 했다는 이 충격적인 고발, 그건 바로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서 명나라를 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급진. 네, 맞습니다. 바로 이성계를 지지하던 급진개혁파 쪽이겠죠. 자, 그러면서 급진개혁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지? 아, 일부러 누가 낸 거 아닐까? 그렇지, 이건 바로 온건개혁파가 이성계를 없애려고 일부러 일을 꾸며 모함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당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정도전 및 급진개혁파들은요, 이색 등 온건개혁파들을 국문해야 한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일부 온건개혁파는 개경 감옥에, 이색 등은 청주 감옥에 수감됩니다. 자, 그때 청주옥에 갇힌 죄인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륜. 맞습니다. 바로 하륜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하륜 어느 쪽에 섰다고 그랬어요? 온건개혁파요. 자, 그렇게 급진개혁파 쪽에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합니다. 특히 개경 감옥에 갇힌 온건개혁파 대신들이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죠. 스승과 동료들의 고통을 보고 들은 하륜의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뭐 이제는 이제 확실한 적이다. 이제는 그렇죠. 뭐 이제 서로- 다시 우리가 합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도 당황스럽고 정도전과 급진개혁파를 향한 분노, 그 분노 게이지는 계속 올라왔겠죠. 하륜과 정도전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급진개혁파의 거센 공세에 몰살당할 위기에 몰린 온건개혁파. 그런데 며칠 후 청주옥에 갇힌 이색 등 온건개혁파가 갑작스럽게 풀려납니다. 청주에 큰 비가 내린 거예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옥이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그 갇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무리한 옥사에 곤란해했던 공양왕이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적당한 선에서 사건 마무리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색, 하륜 등 온건개혁파 일부는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옥사 이후에 하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온건개혁파 안에서 세력을 키워야죠. 그렇죠.
윤희 이초 사건 이후 1년여 후에 하류는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진주로 내려갑니다. 왜요? 이거 이번엔 본인이 내려놓은 거잖아요. 네, 하륜이 낙향하고 3개월 후 급진개혁파의 뜻대로 세상은 바뀝니다. 자,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겁니다. 고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정조전은요 명실상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